제가 이거 전화가 와서 끄는데 지금 한참 걸렸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옛날 핸드폰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걸 영원히 가지고 살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게 이제 박물관에 갈는지 몰라서. 그랬더니 마침 고장이 났어요. 며칠 전에. 한 2주일 전에. 할 수 없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샀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이걸 잘 할 줄 몰라요. 손주들한테 배우는데도 금방 이게 잘 안 돼요. 또 잊어버리고. 머리 허연부신 듯 다 짐작해가지고. 금방 잊어버려요. 배워도. 그래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그래서 안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해야만, 반복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오셨느냐고 여쭤봤는데, 저도 어디서 배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우리 오늘 와서 여러분 하시는 게 지금 공부하시는 거죠? 예.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옛날 어른들 말로 유식하게 하면 학습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학습이라고 그러죠? 예. 이 습자가 분석을 해보면, 요 위에 2개는 뭡니까, 이게? 예, 그 날짐승들, 깃, 우자죠? 그러니까 이 날짐승들이 처음부터 잘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냥 날아가려고 이렇게 푸르덕거리고, 얼마 해야 겨우 날아간단 말이에요. 1m 날아가고, 2m 날아가고.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날아가는 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다 이렇게 흰 백자를 했잖아. 이 흰 백자의 뜻은 희다는 뜻도 있지만은 잘된 거, 좋은 거, 최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흰백이 되려면, 잘 되려면 끝없이 날개짓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끊임없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오셔서 지금 반복하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소득세법, 이 제목이 얘기하는 소득세법입니다. 이 소득세법은 세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법 중에 여러 가지 세금 중에 제일 어른이 뭐냐면 이 소득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소득세는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오늘 또 그것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장에 보면 그래도 소득세라는 게 어떻게 체계가 생겼는가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맨 앞장 보세요. 1페이지. 소득세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종합소득세라고 그러죠. 5월 되면 종합소득세 내야 된다. 종합소득세 내는 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가지로 나눠서 냅니다. 그 중에 이제 대종을 이루는 거 가장 큰 게 종합소득세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보시다시피 퇴직소득. 그건 월급쟁이 얘기입니다. 3번째가 양도소득입니다. 이게 3가지 부류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살림소득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살림소득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살림소득을 종합소득 중에 3번째 있는 사업소득에 포함시켰습니다. 살림, 나무를 길러서 파는 것도 일종의 사업이다. 그래서 별도로 되어 있던 살림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3개는 종합을 안 합니다. 따로따로입니다. 3가지는. 다만 종합소득세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이 종합은 뭘 종합하느냐 하면 보시다시피 6가지만 종합합니다. 여기. 뭡니까? 첫 번째, 이자소득. 여러분 아마 다요 이자소득 있으신 분들 같아요. 건물 있으면 이자도 생기거든요. 돈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배당소득, 주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이 사업소득에 임대소득이 여기 포함되었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종전에는 임대소득을 따로 했어요. 종합소득 중에 임대소득을 따로 분류했었는데 이것도 임대도 일종의 임대사업이다. 그래서 사업소득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임대하고 내시는 것은 사업소득인데 바로 임대사업소득을 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연금소득, 연금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연금소득이라고 생겨서 그 다음에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뭐냐? 기타. 애매하죠? 기타소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계속 생기는 게 아니고 어쩌다 일시적으로 우연히 생기는 거. 이런 걸
기타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이게 기타 소득입니다. 복권 당첨되면. 계속 생기는 거지 않아요. 어쩌다 생기죠? 일시적으로, 우연히 생기는 거. 이게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가, 아니, 복권 당첨된 사람도 다 세금 냅니다. 근데 복권 같은 것은 어때요? 원가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복권에. 산 가격이 원가죠. 얼마짜리? 5천원짜리 5천원이 원가입니다. 근데 10억짜리 당선돼가지고 5천원 그거 빼주나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세금이 막아내니까 일부 정부가 율을 딱 결정해서 그냥 25%는 무조건 빼주자 한다는 그런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으로 다시 다 나가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이다. 그리고 가령 운동선수들 어떻습니까? 운동선수가 직업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근로소득도 아니고 좀 이상한 소득이에요. 그런 것들 다 이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것을 합쳐서 종합을 해서 하나의 단위로서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5월이면 늘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은 어떠냐? 양도소득도 매년 5월에 내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는 5월에 낸 게 아니고 언제 냅니까? 팔고 나서 2달 후에 내라고 그러죠. 그것은 일종의 예정에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납부예요. 예정신고납부. 본래 그러면 확정신고납부는 언제냐면 매년 1년 것을 이듬해 5월에 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실제 신고납부하는 기간은 5월입니다. 그러면 5월에 내지 미리 왜 내라고 합니까? 2달 후에? 2달 후에 예납을 해라. 예납을 안 하면 가산세 매기겠다. 그러니까 안 수 없이 예납을 하고 그게 잘못돼서는 이듬해 5월에 또 확정해서 내면 돼요. 또 잘못됐으면 도로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원칙으로는 5월이 신고 혹은 납부하는 기간이다. 다만 예납을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달 내에 내는 거다. 이때 2달 계산이 과거에는 가령 15일에 한다 그러면 15일부터 딱 2달을 계산해 다음 달 15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고쳐가지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첫 달은 무조건 빼고 한 달은 빼두고 다음 달부터 2달 내에 하면 됩니다. 요전에도 이 얘기 했는가 모르겠는데 다음 달부터 2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1일 날이 납부기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말일 날이면 같은 달인데 한 달 차이가 나버리죠. 정확하게 2달을 계산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달은 빼고 그 다음부터 계산한다. 요전에 배운 상속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고쳤어요. 가령 상속세 6개월 내라 하면 언제부터 6개월이냐?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인데 또 큰 달도 있고 작은 달도 있고 혼선이 오니까 돌아가신 달은 무조건 빼고 그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신고 납부하는 기간은 말일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말일이고 상속증에서도 말일이고 첫 달은 빼버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 체계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도 간단하게 지금 2페이지 했습니까? 3페이지 정도만 했는데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간단한 거 배워가지고 어디 쓰실 때가 있을라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걸 원고를 늘 만들어요. 근데 요전에 얘기다시피 또 너무 복잡한 책 한 권을 가지고 해도 여러분은 어차피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제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 좀 알아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옛날에 법무부 연수원이죠. 법무부 연수원에 가서도 이 세법을 강의했어요. 왜냐하면 이 검사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세법을 몰라요. 판사들도 잘 모르고. 이제 연수원에 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그 검사들 중에 경제반 검사들이 교육받으러 올 때만 이 세법을 공부해요. 다른 반에서는 안 하고 경제반 검사들만 이 세법을 공부해요. 그래서 가서 하거든요. 한 번 할 때 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다 못하고 이틀, 3일 하죠.
그 간단한 교재를 가지고 그 강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검사들한테 물었어요. 이것 좀 배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먹겠습니까? 내가 검사들한테 물었어요. 그 검사들 얘기가 재미있어요. 우리는 검사들이어서 눈치가 빠르니까 조금만 이렇게 어렴풋이만 기억하면 그걸 다 찾아갈 수 있다. 또 검사들이니까 좀 의심스럽기만 하면 어디다 묻든지 다 물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세법을 전혀 모르니까 어디 짐작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강사가 짐작될 정도 개념만 얘기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은 세법 공부를 전혀 안 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하면 어디서 조금 들은 것도 같고 이 정도 힌트만 주어도 그때부터 자기들은 파고들면 다 한다 이거예요. 그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늘 마찬가지로 아주 기본입니다만 이 기본이 어디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짐작만 하셔도 이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짐작만 하셔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요새는 워낙 또 이렇게 상담해주고 온 데가 많으니까 문제가 있을 법한 짐작만 해도 어디다 묻든지 그걸 파고들면 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교재를 가지고 간단히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봅시다. 여러분 다 이제 개념적으로는 아시죠? 토지 팔면 내는 세금, 건물 팔면 내는 세금, 주로 부동산에 관련해서 내는 세금.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토지, 건물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 기타 자산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기타가 어디든지 끼어 있어요. 이 기타 자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알기 쉬운 것이 이 집을 팔고서 할 때 그 뭡니까? 권리금이죠. 권리금.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은 부동산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죠. 눈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재산적 가치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권리금 아닙니까? 이런 게 다 기타 자산이에요. 이런 것도 다 양도소득세가 해당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 기타 자산으로 세금 내신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숨겨져 버려서 그러지 사실은 냅니다. 다 내야 됩니다. 영업권만 이렇게 팔고 사는 게 다 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 특허권 이런 권리도 다 기타 자산이에요.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제 유형물도 아닌 거, 무슨 뭐 이 재산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것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 이런 무형물에 대해서도 다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다. 아주 원초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내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금 뭐 어떻게 내느냐. 팔아야 세금 내죠. 그냥은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팔아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다. 양도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안 내죠. 양도함으로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양도 개념이 또 상당히 달라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요전에 얘기했죠.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계가 어느 세법이든지 체계가 제일 처음에 과세 대상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규정했고 과세 대상. 여기 지금 대상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이 과세 대상이죠. 근데 여기 그 외에 들어간 게 있다면 주식도 지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토지, 건물, 아까 여기다시 부동산에 관한 권리금,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지상권, 전세권을 팔고 사는 건 여러분 구경하기가 어렵죠. 저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법률에는 이것도 부동산하고 같이 양도소득세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원인. 과세 원인은 아까 어떤 때 낸다고 그랬어요? 이런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건은 양도해야 된다. 첫 번째는 과세 대상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양도할 때만 내는 거다. 근데 이 양도 개념도 달라요.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양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본래는 이제 그런 양도가 유상양도죠. 그러니까 대가를 바꿔주는 양도가 있고 무상양도가 있어요. 대가를 안 바꿔주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증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양도라는 개념을 돈을 바꿔주면 유상양도가 있고 무상양도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법률 용어는 아니고 법률에는 뭐라고 했냐. 양도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기 봅시다. 매매. 첫째 매매.
매매가 양도입니다. 그럼 매매라는 건 어떤 매매입니까? 돈을 받고 파는 게 양도죠. 매매. 대표적인 거. 양도 중에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교환도 양도로 본답니다. 이거 흔히 착각해 가지고 세금 많이 무는 사람도 있어요. 내 1억짜리하고 네 1억짜리하고 바꾸자. 그러면 둘이 다 소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생겼죠. 1억짜리 주고 1억짜리 받는데 무슨 소득이 생겨요. 그런데 이 교환도 양도 개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도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억짜리 주고 1억짜리 받았는데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해야 되는데 차익이 얼마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저쪽으로 1억 줬죠. 그 재산 산 가격이 얼마냐 하고 1억짜리하고 비교를 합니다. 내가 살 때는 5천만 원에 샀는데 이번에 1억으로 쳐서 바꿨어요. 그러면 차익이 얼마예요? 그게 소득이에요. 그러면 또 이 사람도 또 그렇게 했잖아요. 교환했으니까. 나도 1억짜리 바꿨는데 살 때는 5천만 원에 샀어요. 이 사람도 5천만 원 생겼어요. 양쪽에다 양도소득이 5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교환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교환하면서 1억짜리 똑같이 주고받았으니까 세금 없을 거다 하고 교환했는데 보니까 양쪽에다 세금이 나왔어요. 자기가 산 가격하고 판 가격을 비교하니까 교환했을 때 가격을 판 가격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하고 다른 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물출자. 현물출자 이건 뭐냐면 내 재산을 주고 부동산을 주고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을 주고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물건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뭘로 받았어요? 주식으로 받았다면 주식. 이게 현물출자입니다. 가령 내가 1억짜리 땅을 어느 회사에다 주고 현금으로 줄 게 아니고 네 회사 주식으로 주라. 그 주식 가격이 양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하면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죠. 토지도 1억 치고 주식도 1억 치고 똑같이 1억씩 치고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차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돈을 준 거고 이쪽에 주식을 준 거고 각각 다 차익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걸 양도로 본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세 가지만 보통 양도로 보시면 되는데 요새 이제 세상에 문제가 많이 된 게 이 재산분할 청구라고 하는 거. 상속세법에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이혼이 많은 세상이 되었잖아요. 이혼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 되어서 이혼할 때 내 재산 내놔라 하고 이제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재산 분할 청구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양도냐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도라고 보는 사람은 내가 이혼하면서 돈으로 10억을 받기로 했는데 그 대신 부동산으로 10억 원어치 가져갔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양도로 봐요. 보는데 다만 여기서는 뭐냐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요. 이혼하는데 이게 얼마에 주고받을 거냐, 얼마짜리를 얼마나 줄 거냐 이렇게 해서 이 재산은 당신 몫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쪼개라 이렇게 한 게 재산분할 청구거든요. 그렇게 가져갈 때는 양도소득세 없어요. 증여세도 없어요. 상속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둘이 협의해서 적당히 주고봐가지고 이거 재산분할 청구다 하면 이거 인정 안 돼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재판관이 얼마 이렇게 쪼개 가져라 해서 가져온 것만 재산분할 청구예요. 이것은 세금 없어요.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흔히 그냥 당사자끼리 협의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했다가 세금 많이 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세 사람이 공동 소유로 있다가 그렇게 아니고 이제 찢어 나누자 계속 세 사람이 가질 수 없었느냐 아니냐. 또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계속 세 사람 이름으로 갈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쪼개자. 그래서 분할한단 말이죠. 그 분할에다가 양도소득세를 매긴 일이 흔히 있어요. 정부에서. 그렇잖아요. 300평인데 그중에 내가 100평만 떼어갔다. 그래도 양도소득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미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공유물 분할해 갔을 때는 매기지 말라는 게 나와 있어요. 공유물 분할하면 안 매깁니다. 그런데 이 공유물 분할이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그
자기 지분만큼을 그러면 어떻게 떼어가느냐 하는 게 문제가 많이 돼요. 그렇죠?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좋은 쪽이 내 것이냐 나쁜 쪽이 내 것이냐 이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더러 과세를 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정식 공유물 분할, 민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에서 쪼개가는 것은 양도로 보지 말아라. 또는 증여나 상속으로도 보지 말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과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매긴다 그러는데 그러면 양도는 어느 때를 양도로 보느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 원칙으로는 잔금청산 때입니다. 잔금청산. 그러니까 잔금청산이 안 됐으면은 양도세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계약서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이미 지났어요. 잔금 약정일이 지났어요. 근데 실제로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어느 때가 양도일이에요? 실제 받아야 돼요. 약정은 했지만은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아직 양도세 안 내도 돼요. 실제로 청산한 날입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그 밑에 보시면 예외란 게 있습니다. 잔금 약정일이 그런데 한 달도 차이가 안 난다. 그럴 때는 그냥 약정일로 해도 된다. 한 달도 안 차이 나니까. 잔금 약정일이 한 달은 넘었지만은 이때는 잔금이 아직 거래가 안 됐다. 이 등기 접수일로 온다. 아예 처음부터 잔금 약정일이 없다. 그럴 때는 등기 접수일로 옵니다. 또 한 가지는 잔금 약정일이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 등기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끼리 약속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잔금 아직 남았지만 그래 등기 먼저 해가라. 등기를 먼저 하면 또 등기 접수일 기준입니다. 등기를 먼저 해주면. 오늘 또 어떤 데서 물어봤어요. 그 매매 계약 금액이 매매 대금이 400억이에요. 400억짜리 건물이 넘어가는데 이러저런 사정으로 잔금이 늦어지는데 등기는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럼 미리 하는 건 괜찮다. 다만 세금만 등기일 날 기준에서 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미리 낸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양도 차익 계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이제 네 가지 처음에 개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을 토지 건물 같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을 양도함으로써 양도 개념을 살펴봤죠. 이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도는 했는데 소득이 없으면 어때요? 또 세금 안 내면 되죠. 그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양도소득세 내는 거죠. 첫째는 이것이 과세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 두 번째는 양도 개념 속에 들어있느냐. 양도 시기가 지났느냐. 네 번째가 그러면 여기서 양도 소득이 났냐. 차익이 났느냐. 차익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근데 더러는 보면 이 땅은 많이 남았는데 이 땅은 손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은 정월 달에 팔았는데 상당히 이득이 많이 났는데 이 땅은 5월 달에 팔면서 마이너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합산해서 상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계. 그런데 다만 상계하는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내 것만 상계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1월 달에 판 것이 반대로 결손이 크다. 1억 손해봤다. 그거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연도가 지나기 전에 이득 많이 난 걸 팔아서 상계하면 이득이 나죠. 예,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과세 기간이니까. 과세 기간. 이제 일반 회계에서는 회계 연도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그걸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같은 과세 기간 내에 이렇게 상계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아니지만은 제가 직접 원고가 되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재판에서 안 들어줘서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이 법률이 잘못된 거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다 있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판결이 안 나네요. 근데 이제 그건 뭘 했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펀드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에 대유행을 했죠. 지금도 많이 하고. 근데 펀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해보셨으니까 알지만은 어떤 것은 이익 나고 어떤 것은 손해 나잖아요. 펀드가 다 이익 나는 펀드는 여러분 갖기 어렵죠.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면 이익 난 것만 그 1년 동안에 쭉 이익 난 것만 플러스 해가지고 그것만 과세하고 손실 난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계를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유를 써내기를 그랬거든요. 사업소득도 이익이 나고 손해나면 이걸 서로 상계해주고, 양도소득도 이 땅은 이익 나고 저 땅은 손해나면 상계해주는데, 왜 펀드 소득만 상계를 안 해주고 이익 난 것만 뿌려서 과세하느냐, 이거 헌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지금 냈어요. 근데 판사들이 안 들어주죠. 헌법재판소에 가 있거든요. 1년이 넘었는데 지금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상계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양도 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뺍니다. 이게 다 아시는 얘기?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를 뺀다 그러는데 기타 필요경비가 뭐냐면 가장 알기 쉬운 거 중개수수료 이런 것도 다 빼주죠. 그 나머지가 차익이죠. 근데 이제 질문이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번에 판 부동산에 저당이 1억 잡혀 있습니다. 그거 빼줍니까? 채무. 그건 안 빼줘요. 근데 요전에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빼준다고 그랬죠. 채무 빼준다고 그랬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채무를 안 빼줘요. 그거 유의하셔야 돼요. 이게 세법마다 이렇게 계산 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채무는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빼주는 것은 오로지 취득가액하고 기타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같은 것만 빼줍니다. 그러고 나머지를 양도에서 얻은 차익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지 얼마에 사고 실지 얼마에 팔느냐. 그 차익이 양도 차익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외.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은 대부분은 알지만은 본인들도 어떤 분은 몇십 년 전에 사는 걸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계약서 찾아보라면 계약서도 못 찾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취득가액.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취득가액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실질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의제 취득일이라고 되어 있죠. 의제 취득일. 요전에 의제 얘기를 했던가요? 보통 우리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간주한다는 말이 의제라고 그랬죠. 간주라는 말을 우리는 더 많이 써요. 그렇죠? 근데 본래 간주는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그 순수한 우리말은 의제입니다. 의제. 의제 취득일을 취득일로 봐요. 여러분 한문 아시겠지만은 이 의자가 마개라 안 먹어놔 금방 말라. 이 세법에는 이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써드립니다. 요게 있죠. 여기다 손수라는 거 이게 의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주한다는 말이 일본식 용어다 그래가지고 의제, 세법에는 다 의제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의제 취득일이가 무슨 말이겠어요? 본래 실제 그날이 취득일은 아닌데 이날에 취득했다고 간주해준다, 인정해준다. 그날이 85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85년 1월 1일 이전에 샀다 나는. 근데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85년 1월 1일 가격을 빼줘요. 85년 1월 1일 가격. 그럼 85년 1월 1일 가격이라는 게 내가 실제 산 가격은 아니죠. 기준시가로 빼준다. 기준시가로. 근데 그 밑에 한 줄 마지막 줄 봅시다. 뭐라고 했냐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85년 1월 1일 기준은 해주는데 그날 샀다고 봐주는데 그 전에 샀지만은 그러면 보통 납세자에게 이롭겠어요? 해롭겠어요? 이롭죠. 왜냐하면 옛날 가격은 더 싸죠. 부동산은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 전에 샀는데 85년 가격으로 빼주니까 이롭죠. 그 기준시가로 빼줍니다. 근데 기준시가로 빼준다 해도 나는 손해다. 왜냐하면 그때 기준시가라고 하는 건 형편없었죠. 오늘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때 기준시가로 빼주나 마나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 꼭 기준시가로 빼줄 게 아니고 환산가액으로 빼주겠다. 환산가액. 그러면 뭘 기준해서 환산하느냐 그런 얘기죠. 환산.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실은 내가 산 때는 이게 85년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아까 의제 취득일. 요 전에 샀어요. 요 때 샀어요. 아마 요 때 샀지만 요 때 가격을 빼주겠다. 근데 요 때 가격도 기준시가로만 빼주면 억울하니까 팔 때, 지금 이때 팔았다고 그럽시다. 양도. 이때는 실제 받은 가격으로 하고 이때는 기준시가로 하면 형평이 안 맞죠. 기준시가라고 하는 건 본래 낮은 건데 그러면 양도할 때나 취득할 때나 같은 기준으로 빼줘야 그 차액이 합리적인 차익이 되는 거지. 기준시가라는 거 옛날 샀는데 몇 푼씩 안 갔는데 이때 가격으로 빼주고 팔 때는 실제로 내가 받은 가격으로 온다면 그 차이가 합리적인 차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억울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때가 양도원 시점인데 사실은 부동산 가격은 이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 상승률이 얼마인가? 가령 100% 상승했더라 그동안에. 그러면 이때 양도원 때 가격을 기준해 가지고 100%를 역산을 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아 그러면 85년 1월 1일에 얼마 갔을 거다. 그렇게 하면 훨씬 납세자들이 유리해요. 이걸 이제 환산가액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부분은 물론 이제 전부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거의 다 90% 이상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 계약서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시침이 뚝 뗍니다. 아,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오래돼서. 그럼 어떻게 해요? 부득이 이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훨씬 유리해요. 대부분은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쭉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가격을 기준해서 역산해주면은 이때 기준시가하고는 비교할 수만큼 취득가액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래요. 그렇게 많이 빼줍니까? 자기 실제 산 가격은 자기 머릿속에 있잖아요. 얼마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환산하니까 꽤 많이 나왔거든요. 득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나오면 저 세무사한테 수수료도 많이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사실은 법률이 정해준 건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환산가액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것은 말이죠. 오래된 것은 슬그머니 계약서 없다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정부에도 어떨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조금 이렇게 꾀를 부리다가 덜어 이제 혼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법률이 이렇게 됐는데 85년 무조건 요 전 것은 이때 가격으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이때가 아니고 나는 여기서도 한참 있다가 요 때쯤 사실은 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환산을 하잖아요. 요 때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전부 이렇게 실질 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매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미리 하고 어느 때인가부터 실질 거래한 가격을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에 이렇게 세금은 안 매기지만은 앞으로는 다 실거래가액으로 매길 거니까 실거래가액이 얼마에 됐는가를 전부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알아봤어요. 그 공무원한테 언제부터 입력이 됐느냐 국세청에. 그랬더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랐는데 1999년도부터 입력이 됐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요 이후 것을 가지고 나 계약서 없다 하면 깐딱하면 이게 들통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국세청에 다 입력이 됐는데 그전 건 없지만은. 그래서 요 이후 것은 없다고 거짓말을 잘 못해요. 하여튼 없다고 인정이 되면 이렇게 환산 가격으로서 굉장히 유리한 그 세금 혜택을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또 넘어갑시다. 3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그 다음에 계산할 차례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방금 조금 전에 한 건 무슨 계산이었죠? 양도 차액 계산이죠. 차액. 차액에 대해서 전부 먹이느냐 또 어떤 걸 좀 공제해주고 나머지만 매기는 게 양도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차익이라는 개념하고 소득이라는 개념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익은 소득을 계산하기 전에 차익이고 그 차익에서 다시 몇 가지를 빼주고 나머지를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득세법에서 용어상 많이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 임대 수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수입입니다. 수입. 너 수입이 얼마냐? 보통 그러죠. 너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돼? 근데 이 수입에 대한 개념하고 소득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우리는 혼동해서 쓴단 말이에요.
소득이 얼마냐고 물을 걸 수입이 얼마냐고 묻기도 하고, 수입이 얼마냐고 물을 걸 소득이 얼마냐고 묻기도 하고, 그러죠? 혼돈했었어요. 근데 이 세법에서는 이 용어가 개념이 확실히 다르단 말이죠. 왜냐하면 수입은 무조건 들어온 것이 전부 얼마냐 그런 얘기고, 소득은 들어온 데서 경비 나가잖아요. 원가 나가고 월급 주고. 그 뺀 나머지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보통 이것은 그로스고 이것은 뭡니까? 네트.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막 혼돈했어요. 수입하고 혼돈하고. 제가 시간 없지만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혼돈해서 쓰니까 여기 교회 다니신 분 많을 텐데, 가면 목사들이 말이죠. 무슨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은 뭐 11조 내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11조. 11조가 얼마입니까? 10분의 1.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러면 수입의 10분의 1을 내야 맞느냐, 소득의 10분의 1을 내야 되느냐. 근데 보통은 소득, 이 개념이 혼동되니까 수입의 10분의 1 갖다 바친 사람이 많아요. 월급 10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 11조 바친단 말이에요. 또 내가 농사 지어서 10섬 생산했는데 한 섬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분의 1 갖다 준 거예요? 20분의 1 갖다 준 거예요? 20분의 1 갖다 줘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소득의 10분의 1 갖다 줘야지. 왜냐하면 1년 내내 장사해서 사실은 손실 봤는데 거기서 수입 10분의 1 갖다 주면 더 손해가 커지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우리 사촌 형님이 말이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왔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가정 10섬 생산되거든요. 한 섬 갖다 주거든요. 손해나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데 원가가 다 10섬에 연산 다 그 농지 값으로 들어간다잖아요. 거기서 또 갖다 주니까 매년 손실이 늘어나요. 그 시골 생활 청산하고 서울로 와서 노동자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그 양반한테, 내가 이제 세법을 한답시고, 이거에 10분의 1을 내야지, 형님은 이거에 10분을 내니까 맨날 마이너스 되지 않냐. 농사 지어서 그 원가도 안 나오는데, 비료값 뭐 또 안 나오는데, 이거 10분을 착실하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법에서 이 개념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참에 4페이지에서 소득이 얼마냐. 수입에서 소득을 뺀 겁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다른 것처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우선 공제해 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준다. 장기보유.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3년 이상 보유한 것은 지금 10%를 빼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것은 30%를 빼줘요. 근데 이 중간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가 다 안 적고 최하하고 최고만 적었어요. 지금 내 자료는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요만큼을 빼줘라. 왜 그러냐면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게, 화폐 가치라는 거 어때요? 날로 변하죠. 화폐 가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죠. 그걸 우리는 인플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살 때 1억이고 지금 팔 때 1억이고는 10년 차이면 그 화폐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제를 안 해주고 다 과세하면 어때요? 원가에다 과세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공제를 해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최하 단계와 최고 단계만 적었는데 이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주택이랑 똑같습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주택은 10년이면 80% 그건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지금 거기 표에다 제가 안 붙여놨어요. 제 교재에는 지금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 공제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이 단계로 이렇게 빼줍니다. 중간 단계를 제가 생략하고 기록해서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신문에 늘 보시다시피 한때 또 이걸 안 빼주었어요. 어느 때 안 빼주었느냐 하면 2016년도에 이걸 안 빼주었어요. 그때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대로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화폐 가치가 자꾸 줄어드니까 일정한 액을 좀 빼주자. 합리적인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 나중에 또 이걸 인정해가지고 그러면 일정액을 빼주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빼가지고 국회에 이렇게 올렸는데 어떤 국회의원들이 멍청한 놈들이죠.
그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인데 뭘 이렇게 빼주느냐.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계에서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이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 세무사에서도 이거 건의를 했어요. 이거 빼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빼주도록 고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2007년부터 다시 이 공제를 해줍니다. 예, 방금 물으신 것처럼 제 교재에 있는데 거기 빠졌습니다. 이 빼주는 일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집 하나뿐이 없는데 또 과세 많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80% 빼주는 게 있습니다. 80%. 그건 또 계산 공식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안 넣었어요. 80% 빼줍니다. 이제 이와 같이 뺀 나머지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소득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을 하면 이 다음에 또 한 가지 단계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소득이 계산된 다음에는 또 무엇을 구해야 세액을 산출한다고 그랬어요? 과세표준. 과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약해서 과세표준. 이거 잘 안 나오네요. 언제든지 과표가 나와야만, 이게 나와야만 여기다 곱하기 세율을 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예전에 그랬어요. 모든 세법 원리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소득까지 계산을 했는데 소득만 가지고 안 되고 또 과세 표준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소득에서 또 빼주는 게 좀 있어요. 그러고 나면 과세 표준이 되고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야만 세액이 산출된다고 말이죠. 이 공식을 좀 머릿속에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과세 표준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계산된 소득에서 근데 공제를 눈꼽만 재줍니다. 250만 원 빼줍니다. 이게 해주나 마나요. 옛날에 있던 250만 원인데 화폐 가치에 대한 인플레를 안 시키고 그대로 두니까 지금도 250만 원 빼주니까 빼주나 마나죠. 어쨌든지 공식상으로는 소득이 계산되면 여기서 다시 기본 공제란 250만 원 빼줘야 과세 표준이 나오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 그러면 7번째 보세요. 그래서 비로소 세액 산출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산출세액입니다. 이것도 지금 세율이 여러 단계인데 최하 단계하고 최고 단계만 지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까지 6%, 1억 5천만 원 넘은 것은 38%.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또 올린다고 그러죠. 이게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올린다고 그러죠. 근데 최고 세율만 올립니다. 보통 우리 서민들한테는 별 영향이 없을 거예요. 최고 세율. 근데 아마 건물 같은 것을 한 번에 팔아서 한 번에 소득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단계가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은 그러면 이 과표가 소득이 5억 넘는 사람만 한 단계 더 올리자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럴 게 아니고 3억 넘는 사람 올리자 그러면 또 많이 걸리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고 세율.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지금 쭉 이렇게 단계별로 소득까지 과표까지 계산을 해서 세율을 여기다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 단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액이 얼마다 산출되어 있으니까 이걸 세금으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또 좀 봐줘가지고 여기서 몇 가지 거 더 빼주자. 그래서 세액까지는 일단 계산하고 이 계산된 세액에서 몇 가지를 빼주자 해서 빼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 여기 보시면 8번째 세액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액 감면.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 앞에 소득 계산 단계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세액까지는 다 쭉 계산해가지고 2단계에서 또 좀 빼주자. 이게 세액 감면이거든요. 세액 감면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세액 감면만 하려도 1시간에서 다 못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대표적인 거 아마 여러분들이 임대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아까 장기 보유하면 그것도 공제를 해줬죠. 소득 차익 계산 단계에서 이번에는 장기 임대한 경우에 세금에서 일정을 빼주자. 이게 세액 감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일반 임대주택하고
일반 주택 임대하고, 그 다음에는 건설 임대주택. 이건 뭐냐면 자기가 건설했다 그러죠. 맨 땅에다가. 자기가 직접 지었든지 뭐 도급을 주었든지 간에 하여튼 내가 지어서 파는 거다. 이게 건설 임대주택.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매입 임대주택. 자기가 산 것도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각각 구분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반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반 임대주택은 어떠냐면 임대 기간이 5년 이상 했으면, 임대주택이 5년 이상 했으면 얼마 빼준다고 그랬어요? 50% 반 감해 줍니다. 그렇게 크게 반입니다. 다만 여기 조건이 몇 가지 있죠. 신축한 국민주택은 이 5호 이상, 그러니까 한 채는 안 되고 5채 이상,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임대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만 봐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86년 1월 1일부터 86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신축한 주택이거나 또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년 1월 1일 이후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 이런 것을 이렇게 빼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얼마 빼줘요? 100%. 그 다음에 건설임대주택, 자기가 지어서 파는 거 100%. 또 매입임대주택, 이것도 100%.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금 안 내요. 팔아도. 근데 이 요건을 잘 맞춰야 돼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설임대주택, 요거 100% 빼준다고 그랬는데 다만 86년 1월 1일 이후 입주 사실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매입임대주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95년. 그리고 임대를 개시한 국민주택, 또 국민주택이어야 됩니다. 25평 이하. 그것도 5호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100% 빼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잘 따져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실제 세법 책 내용을 또 보면 복잡한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선 윤곽, 아까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윤곽만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게 있더라 기억하시면 그때부터 파고들면 다 해결이 되니까. 예. 그 법률에 있는 요건을 보면 훨씬 복잡한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간단히 줄여서 그러지. 그러나 이 정도만 알고 그 내용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또 고치면, 법률 고치면 또 할 수 없지만 하여튼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 좀 여러분 유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또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된 것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저도 촌 사람입니다만 시골에서 많이들 와서 살잖아요, 서울에. 본래 서울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개 이게 시골 농지하고 시골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경 농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원칙으로는 다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러나 한도를 딱 정해놔가지고 세금으로 따져서 1년치가 1억 이상은 안 빼준다. 그러니까 감면받을 세액이 2억이다 그러면 1억만 빼주지 나머지 1억은 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5년간 걸 또 합산해 봅니다. 두 가지로. 5년간 걸 합산해 봤더니 그 세금이 3억이 넘더라. 그러면 3억까지만 빼주고 3억 넘는 것은 안 빼준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가 많은 게 이제 자경이냐 아니냐는 것 때문에 시비가 많아요. 자경 글자 그대로 뭡니까? 자경? 자기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자기가 농사를 짓죠. 예? 발을 걷어붙이고 논에 들어가서 심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뭐가 합니까? 기계가 하고 또 일꾼 사서 하고. 그러니까 농업에도 이제 이런 기업 경영 방식이 도입돼서 자기가 꼭 논에 가서 뭐를 심는 것도 아니고 김을 매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농약 사서 뿌리라고 주고 뭐 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일종의 경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자경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시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 농사를 짓는데 그 주인도 절반은 자기가 그 노동을 해야 된다. 농사진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꾼을 반을 샀으면 자기도 반을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반을 논에 들어갔는지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돼요. 나도 실제로 농사 지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월급쟁이들이에요. 월급쟁이들은 당신도 같이 농사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당신 월급쟁이 하느라고 언제 논에 들어갔냐. 거짓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안 해줘요. 시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들어갔는데. 근데 시골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시골 면사무소 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면사무소 다니면서 농사 짓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1년에 월급 받은 소득이 3,700만 원 넘은 사람은 농사 같이 지었다고 보지 말자. 그러니까 월급이 그 미만 된 사람은 그 사람도 함께 농사 지었다고 봐주고 월급이 그 이상 된 사람은 봐주지 말자. 또 이런 것까지 만들었어요. 심지어 재미있는 얘기가요. 얼마나 세상이 발달했는지. 제가 이제 그런 사건을 하나 맡아서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 이 사람이 조상 때부터 600년을 여기서 살았다고 그런다. 근데 그때 농사를 안 지었다고 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세금을 깎아줬어요. 깎아줬는데 나중에 또 세금이 추징되었어요. 왜 추징되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요새는 카드를 쓰잖아요. 현금을 안 쓰고. 카드 쓴 걸 전부 조회를 했어요. 다 줍니다, 이게. 카드 쓴 걸 조회했더니 전부 속을서만 썼어요. 자기 고향은 여주인데. 그래가지고 당신 카드를 속을서만 쓰고 여주에서는 하나도 안 썼는데 당신 농사 지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또 안 해줬어요. 그거에서 또 이제 그 한 단계 높여서 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거 억울하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기기는 이겼어요. 이 자격농지라는 게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시골 사람들, 시골에 조금 뭐 농지 있는 것들, 이것 때문에 늘 문제예요. 주민등록증이 글로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등록이 기준이 아니고 실제로 농사 지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요전에 얘기했죠. 우리 국세기본법이라는 데 보면, 그러면 주민등록 기준을 거냐, 실지 가지고 기준을 거냐, 뭘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실지를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실지를 우선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실제 내가 여기 산 것을 입증하면 거주했다고 보는 거고, 주민등록이 거기 있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부 서울서 카드 쓰고 실제 안 살았다고 하면 인정 안 해주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기준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 5페이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하나의 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먼저 설명드리려다가 얘기를 좀 듣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표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세금 계산할 수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렇죠? 4페이지입니까? 체크는 5페이지로 잘못됐습니다. 이런 표가 하나 있죠, 지금. 예. 비과세가 남았는가? 내가 한 장을 더 넘겨버렸네. 4페이지 설명을 안 했습니다. 4페이지 이제 비과세. 아까 방금 얘기한 게가 뭐죠? 감면이었죠. 이런 경우는 5% 빼준다, 100% 빼준다, 이런 감면인데, 이 비과세란 용어가 나왔습니다. 비과세는 그러면 글자 그대로 뭡니까? 과세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과세 안 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일비자잖아요. 안 한다. 그러니까 비과세, 과세를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까 감면은 뭐고 비과세는 뭐냐? 두 개 다 봐주는 건데, 그렇죠? 감면도 봐주는 거고 이것도 봐주는 건데 뭐냐면 세법상으로는 개념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맨 먼저 공부한 게 뭐였어요? 과세 대상이 어떤 거냐 하는 거 배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과세 대상을 빼버린다는 게 비과세예요. 그럼 비과세는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빼버렸으니까. 그런데 방금 배운 감면은 뭐예요?
할 건 다 하고 마지막 세금까지 산출해 놓고 보니까 얼마 빼주자 이런 거죠. 그 비과세 감면의 차이입니다. 이걸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사들도 개념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세 안 하는 점에서는 똑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아예 뺀다. 그러니까 아예 신고도 안 한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질문이 오는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은 과세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신고해달라고 자꾸 그래요. 그 신고 안 한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인지 아닌지 정부가 모를 거 아니냐. 내가 1세대 1주택이라고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하자고 그러는데 이건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나 아까 감면에 해당되는 것도요. 비과세는 아니거든요. 과세 대상은 되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세액이 이만큼 살춘되네 얼마 빼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신고 같은 걸 다 의무로 해야 되는데 비과세는 아예 과세 대상이 제외되어야 되니까 신고도 의무가 없어요. 근데 그 땅을 제법 큰 거 판 분들이 대개 신고해달라고 자꾸 그래요. 이거 신고 안 했다 걸리면 큰일 나지 않느냐. 근데 비과세는 신고를 안 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시다시피 1세대 1주택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근데 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게 소득세법 중에 제일 복잡한 조항이에요. 엄청나게 조항이 여러 개고 복잡합니다. 저도 다 몰라요. 첫 시간에 제가 그래서 대전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내가 세금하고 살았지만은 지금도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다 그랬죠? 이거 1세대 1주택도 저도 다 몰라요. 어떻게 복잡한지. 그때마다 법률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다 몰라요. 그래서 여기 되게 제목만 써놨습니다. 복잡해서 다 못해요. 제목만 써놨는데 처음에 이제 대충 봅시다. 1세대가 한 세대가 그러니까 1인이 아닙니다. 1세대입니다.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한 식구가 같이 사는 것이 세대입니다. 따로 살면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아들 다 따로따로 살아요. 요새는 심지어는 부부도 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나도 팔고 저 사람도 팔면 1세대냐 아니요. 혼자 있는 건 다 세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세금 내야 돼요. 독신녀도요? 그러니까 그건 설명을 할 테니까요. 하여튼 세대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같이 살아야 할 식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만 세대라고 해서 빼주지. 자기 식구들은 다 저기 있고 나 여기 혼자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 팔았어요. 그건 세대라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안 빼줘요. 1주택이라도. 그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1세대가. 예? 부부? 부부도 따로 살면 세대 인정이 안 돼요. 같이 살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첫째 요건이니까 세대를 구성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질문한 김에 요전에 얘기했잖아요. 요전 시간에. 요새는 노총각, 노처녀가 많아서 늦게까지 시집 안 가는데 그러면 세대 구성이 안 되면 안 되느냐. 30살 넘어서 지가 따로 살면 그건 세대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요.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좀 많은. 예, 그런데 가령 그 나이도 안 된 사람이 아직 세대주 구성도 못 했는데 아버지하고 따로 산다고 해서 내 집 팔았다. 그건 세대 인정을 안 하니까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그 점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1주택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2년 못 가지고 있다 팔면 이건 세금 내야 돼요. 설사 1주택만 했더라도. 그 다음에 미등기나 고가주택은 인정 안 한다. 대지는 건물 면적의 5배 이내야 된다. 시골에는 10배.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것이 양도 전 대체 취득. 이 말이 나왔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사 가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팔고 난 뒤에 새로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사고 팔기도 하고 순서가 다르죠? 팔고 나서 사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팔기 전에 사는 것부터 먼저 했단 말이죠. 그러면 2주택이 돼버리죠. 아직 팔기 전에 사서 2주택이 돼버리죠. 그러면 2주택이니까 하나를 과세할 거냐. 그래서 3년 있다가 팔면 3년 내에는 못 팔릴 수도 있으니까 3년 내에 팔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3년 내에 못 팔면 이것도 1주택 인정을 안 해요. 이것도 1년만 해주다가 2년만 해주다가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3년으로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반드시 거주하다가 팔아야 된다. 거주 안 하면 소용없다. 이러다가 또 이것도 완화해주려고 이제는 거주 안 해도 3년만 가지고 있다 팔면 괜찮다. 바뀌어서 이 점이 많이 틀리니까 유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거 봉양, 부모 봉양하려고 일부러 합쳤더니 2개가 됐다.
나도 있고 아버지도 한 채 있는데 아버지 봉양하기 위해서 한 손에 합치니까 1세대가 2주택 돼버렸죠. 그런 경우에 5년 내에 팔면 괜찮다. 그 다음에 혼인 마찬가지요. 총각도 한 채 있고 처녀도 한 채 있었는데 둘이 혼인했더니 두 채 되었다. 이런 것도 5년 내에 팔면 된다. 이런 원인으로 할 때는 5년 내에 팔면 1주택으로 인정해야 된다. 과세해버리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이게 사실은 이게 복잡하고 말썽 많은 겁니다. 입주권만 거. 그렇죠? 전에 한참 그걸 뭐라고 그랬죠? 그 흔히 오는 말로 딱지. 딱지 판 거. 이게 문제가 많이 돼요. 실제로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되는데, 근데 나는 집 하나 있는 것이 재건축 들어가 버려서 그 딱지만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은 1주택으로 봐줘요. 1주택으로. 근데 집이 있는데 또 하나 딱지도 있다. 그러면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귀농주택, 이농주택. 이게 요새 촌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귀농한다는 사람, 텔레비전에 보면. 그러면 내가 시골 가서 살기 위해서 서울 거 팔았다. 이거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 시골집부터 먼저 사놓고 서울 걸 팔았다. 그러면 그동안에 2주택이 되죠. 이거 일정한 기간 내에 봐줍니다. 이것도 5년 내에. 그 다음에 이농주택이 있어요. 거꾸로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갔다. 시골집 놓아두고 서울에 와서 또 하나 샀다. 되게 그러죠. 이런 경우에도 봐줍니다. 근데 이제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이농주택들이더라고요.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왔어요. 근데 시골집 누가 사갑니까? 헐어버려야 할 집인데. 그래도 아까우니까 선조들이 살던 집이니까 놓아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나중에 서울집 먼저 팔았어요. 그거 다 걸렸어요. 그 어떤 분 하나는 엄청나게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를 가지고 있는 이사장 집인데, 제주도에다가 흐르면 뭐 집을 하나 사놨었대요. 나중에 거기다 별장 지으려고. 제주도에 그 바닷가에 가면 뭐 집도 아니고 한 거 있죠? 뭐 딱 붙은 거. 그런 거 하나 사놨다 잊어버렸어요. 저한테 그걸 양도소득세를 물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물었거든요. 당신 이 집 말고 없느냐? 없다고 그래요. 자신있게. 그러면 세금 없다. 1주택이니까. 나중에 세금 내라고 왔어요. 물어보니까 제주도에 그거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 집 있다는 거 깜빡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하찮은 건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주택. 이것도 이제 문제 많이 됩니다. 상속주택. 상속을 받으니까 2주택 돼버렸죠. 내 집 있는데 아버지 것도 상속받을 2개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절로 한 채가 들어왔는데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예기간 5년. 아니 이제 세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세법은 본래 자기 거 한 채가 있어요. 또 아버지가 상속해 준 거 한 채가 있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은 언제 팔아도 1주택으로 인정해 줘요. 근데 상속받은 건 과세를 해요. 그게 좀 불합리한 것 같죠, 얼핏 생각하면. 그 대신 상속받은 걸 팔 때는 아까 취득가액 때문에 문제됐죠. 뭐 옛날에 판 거 이런 얘기 제가 했죠. 그러면 아버지가 살 때 취득가액만 빼주면 이거 엄청나죠. 그 대신 상속세 낼 때 평가한 가액이 있잖아요. 그걸 취득가액으로 빼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속받은 이후에 증가된 소득만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상속받을 때 상속세 10억으로 치고 있다. 근데 금방 파니까 이거 내나 10억이다. 그러면 차익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속받은 것은 매기되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리 2주택이지만은 언제 팔아도 먼저 팔아도 안 매깁니다. 양도소득세를. 그거 좀 이해해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이죠. 고가 댁이 아닐 것 그랬거든요. 예. 그 고가 댁 기준이 부엌인가요? 금액으로는 9억이고요. 그것도 또 면적도 있고 복잡해요. 근데 이제 복잡한 걸 여기 안 실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음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농지에 가면 시골에 이렇게 서로 바꾸고 합니다. 농지를. 아까 교환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환도 양도로 본다고 그랬죠. 양쪽이 다 매긴다고 그랬죠. 농지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건 매기지 말자. 이렇게 농지 교환.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산 선고. 요새 파산 선고 받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집을 팔게 되었다.
그건 안 매겨요. 근데 파산 선고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지금 사회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서 법원을 가봤어요. 내가 돈을 좀 받을 게 있어서. 법원을 받으니까 파산 선고 담당 판사만 13부까지 있어요. 1부부터 13부까지. 파산만 담당하는 판사가. 그렇게 파산 선고 신청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회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여러분 파산 선고 받았다는 사람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죠? 누가 파산 선고 받았다 못 들었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파산 선고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말이죠. 그 제가 법률을 공부할 때 파산법을 가르치더라고요. 학교에서 파산법. 그때만 해도 파산이라는 게 모르고 파산법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파산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랬죠. 아니 파산 선고받은 사람 보지를 못했는데 파산법을 학교에서 뭐하러 가르치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는 1년에 파산 선고받은 사람이 한 3건 정도밖에 안 됐대요. 전국에서. 물론 그때는 제가 1960년 이전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만 해도 파산 담당자 판사가 13명이 13부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파산 선고를 받는 거예요. 파산 선고로 인해서 받는 것은 파쇄 안 합니다. 이제 아까 잘못 봤던 이 5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여기를 쭉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도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쭉 요약해 놓은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양도가액이죠? 내가 판 가격 제일 처음에. 거기서 뭘 빼준다고 했어요? 필요경비. 필요경비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취득가액. 대표적인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필요경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취득가액을 빼준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양도비도 빼준다고 그러죠. 중개사 비용 같은 양도비도 빼준다. 거기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본적 지출. 그거 나오죠. 그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사는 동안에 1억이나 들여서 고쳤다. 또 내가 이쪽에 조금 달아내고 증축을 했다. 어? 개축을 했다. 이런 큰 돈 든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런 거 빼줍니다. 집을 산 거나 다름없잖아요. 큰 돈이 들어갔으니까. 예. 땅을 사서 집을 지는 거. 진 것은 당연히 취득가격이고. 영수증이 없으면 영수증 없으면 곤란하죠. 이건 판사도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영수증 갖춘 것을 우리 이제 생활화해야 돼요. 생활에 뭐든지 일단 다 갖춰놓고 봐야 돼요. 옛날 영수증이야. 몇 푼 안 됐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으로 따져서 공제해 주지는 않아요. 그때도.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빼주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산출된 게 뭡니까? 필요경비 빼니까 뭐가 나왔어요? 양도 차익이 나왔죠. 아까 양도 차익 얘기했죠. 양도 차익에서 또 뭘 빼줍니까? 장기보유 공제 아까 얘기했죠. 이걸 빼주니까 그 다음에 답이 뭐예요? 양도 소득이 나왔습니다. 양도 소득에서 또 뭘 빼줘요? 기본공제 아까 빼주나만 한 250만 원 빼주니까 비로소 뭐가 나왔어요? 과세 표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과세 표준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와요? 세율이 따라옵니다. 세율.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니까 답이 뭐가 나왔습니다? 산출세. 세금이 이제 얼마인가 하는 게 산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산출세액에서 아까 얘기한 감면되는 것을 빼주면 그 다음에가 납부할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산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에 있는 얘기를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표에 요약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쭉 해보면 여러분들도 산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복잡해서 얘기가 토초세가 없어진 지 오래해서요. 공식에는 있는데 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갑시다. 6페이지. 아마 이거 임대하신 분들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표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표가 얼른 보기는 좀 복잡한데요. 제가 보시라고 한 것만 보면 됩니다. 부동산 양도와 소득 구분 기준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보세요. 처음에는 신축 여부, 내가 신축한 건물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건물 유형, 건물은 주택이냐 아니면 상가 건물이냐.
주택 유형이 나오죠. 세 번째 옆으로 가면 거래 형태. 어떻게 거래했느냐. 가령 어쩌다 내가 일시적으로 하나 지어서 팔았느냐. 이거 지어서 팔고 이런 걸 자주 했느냐.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란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건물을 자주 지어서 팔았는데 또는 내가 어쩌다 하나 지어서 팔았는데 또는 내가 이것은 지은 게 아니고 사두었다가 팔았는데 이걸 과세를 어떤 식으로 과세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 과세 방식이 또 여러 가지 복잡해요. 이거 보시면 어떤 것은 양도소득으로 매긴다. 지금까지는 내가 양도소득만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엔 뭐냐면 양도소득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 뭘로 매깁니까?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매기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고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매기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내는데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보면 종합소득세로 내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느냐 하면 내가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되느냐.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지어서 팔지만 여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로 내느냐 종합소득세로 내느냐 하는 차이가 나와요.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꽤 복잡합니다. 이걸 다 알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그 정도 귀띔만 해두시고 요 다음에 문제가 되면 이거 그러면 내가 양도소득세로 내야 되는 거냐 파놨는데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낼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지어서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아도. 그러니까 딱 그것만 하나 해가지고 이따 팔았다. 그것은 양도소득세예요. 자주 팔고 사고 오면 판매업이고 신축 판매업이고 어쩌다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예요. 이제 이런 것도 곤란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나는 비록 한 채 5년 동안에 한 채 지었다 팔았지만 그 금액이 엄청나다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쫄망쫄망한 거 대개를 지었다 팔았지만 사실은 전부 해봤자 몇 푼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이 세법은 자주 팔고 사면 이것을 사업소득으로 봐요. 사업소득으로. 그래서 이제 세무서도 이제 구분이 곤란하거든요. 한 채 좀 큰 거 지어서 여러 칸으로 막아서 여러 사람한테 팔았어요. 근데 딱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양도소득세로 매겨야 돼요? 주택 판매업으로 매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분이 곤란하니까 심지어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1년에 한 과세기간에 사는 것은 한 번에 사고 파는 것은 10번이든가 더더이지 팔면 그것은 사업이다 한 번 했지만은 이제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으로 내는 게 나는 유리하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건 무슨 당에서 사업으로 했느냐 어쩌다 한 번 지어서 팔았는데 근데 여러 채를 상당히 많이 받고 팔았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비록 나는 여러 개 쫄망쫄망한 거 파는데 전부 해야 몇 푼 안 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냈더니 이건 당에서 사업으로 한 거다 이래도. 그래서 그 개개 사건마다 다 달라요. 계산해보면 이쪽이 유리할 때도 있고 이쪽이 유리할 때도 있고 그지 꼭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이 없어요. 다 이걸 행위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타진을 해보고 계약을 해야 돼요. 세금 측면에서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이 사업자들이 다 끝난 뒤에 상여로 온단 말이죠. 팔고 나서 상여로 오고 다 계약해놓고 팔고 그 늦어요 이미. 미리 이렇게 컨펌을 해보고 이거 해야 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적어도 그렇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나오잖아요. 겸용주택도 있어요. 한쪽은 주택이고 한쪽은 또 상가고. 요전에 그 시간 잠깐 얘기했죠. 그런 이론에 의해서 이것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비주택이란 말입니다. 비주택. 그러죠? 주택이 아닌 거. 비주택. 그러니까 여러분 상가 건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비주택. 요것도 역시 일시적으로 했느냐 반복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안 하는 것은 양도소득이고 반복적으로 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이다. 근데 대개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는 게 더 과중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미리 계산해서 비교해봐야 해요. 이쪽이 유리할 때도 있고 이쪽이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비신축, 맨 밑에 비신축, 이 비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자기가 짓지를 않고 사서 샀다가 파는 거죠. 이것도 일시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안 하는 것은 양도소득이고 계속 반복하거나 계속해서 하는 건 매매소득이고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내야 되고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림을 가지고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요. 강의를 조금만 하고 저 상담을 많이 받으시라고 요 회장님이 얘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10분 쉬었다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샀다가 판 거 취득가액을 얼마로 벌 거냐 설명했죠.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조금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대충은 얘기했죠.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놓은 거니까 지금 이 건물 팔고 사는 것은 전부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취득가액에서 문제가 됩니다. 양도가액은 금방 받았으니까 시비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사놨던 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 옛날에 사놨던 걸 그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는 표죠. 이것만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